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큰딸 박재옥의 꿈.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아내에게 작별을 고한 뒤 부장차로 돌아오더니 운전사 유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여 마시고는 내뿜더니 입을 뗐다. 유기사는 차 끌고 들어가지. 나는 어디론가 갈 테니. 아니, 이 밤에 어디로 가십니까? 박 대령은 유씨의 만류를 받고는 다시 차를 타더니 잠실로 가자고 했다. 잠실 아파트 지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공중전화부스에 들어간 박 대령은 부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부장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차로 돌아온 박흥주는 라디오를 켰다. 음악만 나오고 있었다. 유성문 기사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르겠어. 박 대령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새벽 7시를 넘어 라디오를 트니 대통령 유고와 김재규 구속 수사 중이란 방송이 나오는 것이었다. 유 기사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또 물었다. 나는 몰라. 그럼 남산으로 가시죠. 좋아. 아침이나 먹고 이문동 본청으로 가자. 그러나 잠실 부근에서는 문을 연 음식점을 찾을 수 없었다. 박흥주는 유씨에게 이문동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차가 이문동에 가까워지자 될 수 있는 대로 차를 천천히 몰아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정보부 본청에 도착한 박흥주는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38구경 구연발 독일제 권총과 빈 탄창을 유성문에게 주면서 수송부에 반납하라고 시켰다. 그는 제1차장보실에서 쉬고 있다가 오후 3시쯤 합수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이날 궁정동에서 난 총성은 듣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달랐다. 21발의 총성은 권총에서 난 것이고 6발은 M16 소총에서 발사됐다. 모두 실내에서 또는 실내를 향해서 쏜 것이었다. 대통령 시해 현장인 나동 안에서도 딱 총처럼 들렸다는 증언이 있는가 하면 먼 데서도 똑똑하게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 궁정동 정보부 시설 안에 있으면서도 이날 밤의 총성은 물론이고 상황을 전혀 몰랐던 1군의 사람들도 있었다. 시해 사건 현장인 나동에서 한 50m 떨어진 본관 1층에 기사 및 경비원 대기실. 이말윤 등 경비원 4사람과 김계원 실장차 기사 등 4운전기사, 그리고 정승화 참모총장 전속부관 등 모두 9명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무슨 프로였는지 이들이 모두 웃고 떠들 만큼 재미있었다. 이들 중 아무도 나동에서 난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 밤 8시쯤 인근 효자 파출소의 김경장이라는 사람이 대기실에 문을 두드렸다. 누군가가 열어주었다. 청와대 상황실에서 방금 총소리가 이 근방에서 났다고 확인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요. 김경장을 돌려보내고 나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조금 있다가 인터폰이 울려서 이말윤이 받아보니 신관에서 이기주가 건 것이었다. 총소리가 어디에서 났는가라고 묻는 데가 있으면 모른다고 대답해. 본관 정문에서 경비 근무를 끝내고 돌아온 김인태가 총소리가 났는데 의전 과장님이 급히 정문으로 나가시면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격하라고 했다고 전갈했다. 이말윤은 간첩이나 대모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저녁 8시 20분쯤 함께 있던 육군 참모총장 승용차 전속부관이 모처로 전화를 걸었다. 조금 있다가 청와대 비서실장 차 기사가 나갔다. 김정섭 차장보의 운전기사도 나갔다. 전속부관도 나갔다. 그래도 이말윤과 새 경비원은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보았다. 밤 9시가 되어 서남하, 이말윤 2사람은 본관 정문초소에 가서 보초를 섰다. 부장비서 윤병서가 전화를 걸어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바깥 거리에서는 경찰관들이 호구조사를 하는 듯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말윤은 간첩 침투 사건이 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경비원 이말윤은 밤 11시 30분에 교대를 한 뒤에 본관 2층에 가서 잠을 잤다. 새벽에 일어나 4시부터 5시까지 다시 정문에서 보초 근무를 했는데
교대하러 온 서남하가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라디오 뉴스를 알려주었다. 이때도 이마류는 데모가 난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으나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옆 건물이라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말류는 본관 2층 대기실로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다. 비로소 바로 옆인 나동에서 간밤에 역사적인 사건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근무하고 잠을 자고 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근무했던 본인과 동료들은 놀랄 뿐이었습니다. 라고 합수부에서 진술했다. 이날 궁정동에서 근무한 정보부 경비원들은 거의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밤을 지샜다. 나동 옆에 있는 한옥 경비원 장만수는 총성을 듣고는 불순분자가 침입했다가 사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각하께서 약주를 드시다가 화가 나서 총을 들고 쏘시나 하는 생각도 해봤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자정 직전에 경비원 대기실에 있는데 박선호 의전과장이 와서 이제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된다. 육군 본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는 새벽 5시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야 대통령이 죽은 것을 알게 됐다. 방금 전에 확인 사격을 하고 온 경비원 김태원도 이날 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그는 밤 10시를 넘어서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갔다. 주방에 있다가 허리에 총상을 당했던 요리사 이정호가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 수속을 밟아주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그는 다시 궁정동으로 돌아와서 심야에는 경비를 선 뒤에 대기실에 붙은 침실에서 잠을 청했다. 잠을 자긴 했으나 자다가 깨기도 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일어난 것이 아침 8시.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온 뉴스를 듣고서야 간밤에 자신이 취한 행동이 대강 어떤 좌표에 해당하는지를 알게 됐다. 초조한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해서 궁정동에 있으면서 수사관들이 잡으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27일 정오에는 합수부 사람들이 와서 남효주, 이기주, 김일선, 김용남을 연행해 갔다. 김태원이 합수부에 연행된 것은 다음날 새벽이었다. 군검찰신문에서 검찰관이 왜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본인은 사람을 죽인 자인데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망갈래야 갈 데도 없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은 27일 새벽 2시를 넘어 청와대로 돌아왔다. 수석 비서관들과 이재전 경호실 차장을 비서실장실로 불렀다. 이 차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고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김 실장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다 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듯이 한번 비비고 나서 입을 뗐다. 각하께서 돌아가셨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습니까? 한 사람의 맹동분자가 큰일을 저질렀다. 각하 친족 중에서 우선 유긴수 의원과 박재홍 씨에게 연락하라. 김 실장은 경호실장도 죽었다고 하면서 이 차장을 향해서 지시했다. 오늘 새벽 4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계엄사령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시오. 김계원은 전석영 총무비서관에게 큰 영예에게 알리시오라고 했다. 전 비서관은 셋째 딸 근영양의 방문을 두드렸다. 급한 일이 있으니 언니를 깨워달라고 했다. 둘째 딸 그네가 나왔다.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어쩌녁에 나가셨다가 안 들어오셨습니다. 서거하셨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전 비서관은 실장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실장실로 갔다. 그 사이에 박근혜 씨가 아버지 방에 가서 부재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침실 입구에 있는 거실은 전실로 불렸다. 거기서 김계원은 박근혜에게 대통령 서거를 통보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 실장은 이날 밤 여러 번 되풀이했던 설명 그대로 말했다. 김재규가 경호실장을 향해서 잘못 쏜 총에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그네는 휴전선은 괜찮으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했다. 그녀는 그 이틀 전에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다. 그때 제가 여러 통의 편지와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종합된 의견은 아버지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일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하루빨리 사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였어요. 거기엔 차지철 씨와 김재규 부장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여 제가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셨죠. 중간에 전화가 어디서 왔거든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라고 역정을 내신 뒤에 다시 자리로 돌아오셔서 얘기 계속해보라고. 그러시면서 또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드리고 나니 아버지께서 알았다. 아주 힘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다 하는 걸 직감으로 알거든요. 아, 아버지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셨구나. 정보부장이 경질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전석영 비서관은 대통령의 시신을 모시고 오기로 했다. 일부 비서관들은 아직 위험하니까 날이 밝은 뒤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다. 전 비서관은 날이 새면 천하가 다 할 테니 빨리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속실 이광영 부관이 대통령의 침실로 들어갔다. 갈아입힐 검정색 계통의 양복과 흰 와이셔츠, 그리고 넥타이를 보따리에 쌌다. 근영양이 옷보따리를 들고 전 비서관을 따라 나섰다. 전 비서관은 청와대 현관을 나서다가 경호원 2사람을 지목하여 따라오게 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소접견실에 빈소를 차리고 병풍과 촛불을 준비하도록 일렀다. 유경수 여사의 상을 치러본 경험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 박 대통령과 첫째 부인 김호남 사이에 난 큰딸 박재옥은 이날 주 캐나다 대사인 남편 한병기를 따라서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 있었다. 한 대사는 이 나라의 대사직도 겸임하고 있었다. 그는 이 나라의 독립기념일 행사에 초청돼 온 것이었다. 박재옥은 1년 반 전에 서울로 가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남편이 귀국하여 장인을 만나려고 해도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아버지와 자신의 접촉을 고의로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독재자라는 아버지가 딸과 사위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니 무슨 독재자가 이렇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병기 박재옥 부부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해보니 이 가난한 나라는 며칠 전에 덮친 허리케인 때문에 엉망이 돼 있었다. 투숙한 호텔의 지붕도 나라가 없었다. 별이 총총 뜬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을 청하는데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에서 급히 찾는다는 전갈이 왔다. 한국에서 큰일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이었다. 박재옥은 가슴부터 철렁했다. 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꿈의 박재옥은 남편이 그 전에 대사로 근무했던 칠레에 가 있었다. 무슨 큰 행사인지 피노체트 대통령도 나와 있었다. 그때 검은색 자동차가 건물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 차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아버지와 유경수 여사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다가 큰딸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가. 피노체트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붙들고 당신 딸이 여기 있다 라고 소개했는데도 아버지는 모른 체하고 그냥 휙 돌아서는 것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박재옥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검은색 옷은 좋지 않은 징조라는데. 박재옥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 외교관 부인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누군가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허둥지둥 무엇을 찾고 있었다. 나는 가야 하는데 빨리 가야 돼. 9시까지는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어디 갔나. 대통령은 열쇠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박재홍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뭘 찾으세요? 제가 찾아드릴 테니 혼자 가지 마세요. 라고 애타게 말을 걸었으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서두르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검은 옷을 차려입은 외교관 부인들이 울고 있었다. 한병기 대사 부부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 유고라는 대답이 왔다. 박재옥은 이 생경한 말이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뉴욕으로 갔다. 한병기 대사의 친구들이 나와서 귀국을 말리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 같다. 여기서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다가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한대사 부부는 바로 도쿄행 비행기로 갈아탔다. 박재욱은 유고의 의미가 납치나 부상이 아닐까 하고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 도쿄에서 마중 나온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원홍 공사가 대통령 서거를 전해주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아버지의 일기. (26일) 오후 6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을 떠나보냈던 부속실의 이광형 부관은 이날 밤을 혼돈과 불안 속에서 보냈다. 초소의 총성 보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돌아온 비서실장, 최규하 총리와 장관들의 잇따른 출연. 이광형은 와이셔츠 차림의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불길한 사건을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2층 비서실장실로 올라갔다. 실장실은 문이 굳게 잠겨있고 전실에는 당직 근무 중이던 의전수석실에 정기옥 비서관이 앉아 있었다. 안에서는 비서실장이 총리와 몇몇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광형은 전실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최강수 의전수석 비서관 등 수석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전실의 소파에 앉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광형의 초조한 눈이 정기옥과 마주쳤다. 정 비서관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재빠르게 쿠데타라고 쓰더니 새카맣게 덧칠해버렸다. 목소리를 낮춘 이광형은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요? 아니,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당황한 이광형은 혹시 가족들이 부속실로 전화를 걸어올까 걱정이 돼 일단 1층으로 내려왔다. 부속실장 박학봉 비서관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없었다. 경호데스크 근무자들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밤 10시를 넘고 있었다. 다시 비서실장실로 올라갔다. 총리, 실장, 장관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수석 비서관들이 앉아 있었다. 최강수 의전수석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낮게 물어봤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족분들, 영애분들 지금 어디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무시는지. 아무 연락 없었지. 각하께서 안 들어오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응, 조금 늦으실 거야. 만약 영애분들이 물으시면 곧 돌아오실 거라 그래. 분명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직급이 낮은 이광형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높은 본들로부터 소외된 이 부관은 얌전히 부속실을 지키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청각신경을 곤두세워 놓고 있었다. 낡은 건물의 낡은 마룻바닥과 나무 계단은 그들의 움직임으로 삐걱대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들이 1층에서 2층으로 급하게 올라갔다가 재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밤 12시에 박학봉 부속실장이 들어왔다. 사정을 모르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속이 타니 냉수만 들이켰다. 이 부관은 본관 경호데스크로 가봤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호실장 차가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벗어나 달리고 있다. 경찰로부터 올라온 보고였다. 그때는 시체가 되어 궁정동 나동 경호원 대기실에 쓰러져 있었던 정인영 경호처장의 차를 운전기사가 개인 용무로 몰고 가는 것을 포착한 내용이었다. 이 보고로 해서 심야에는 대통령이 납치되셨다는 첩보가 치안기관에 쫙 퍼졌다. 새벽 2시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 김계원 실장은 수석 비서관들에게 대통령 서거를 알린 뒤에 부속실의 두 사람들을 불러서 멍한 표정으로 비보를 전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딸 근영과 전석영 총무비서관이 운구를 위해서 병원으로 간 사이 부속실장 박학봉과 이광형 부관은 시신을 받을 준비를 해야 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피아노방에 파티를 할 때 쓰던 탁자와 식탁보가 정리돼 있었다. 이것들을 소접견실로 옮겨 붙여 받침대를 만들고 위를 덮었다. 이광형은 지하실로 뛰어내려가 집기 창고를 열고 병풍과 향로, 향등, 제기를 갖고 올라왔다. 박 대통령이 조상과 먼저 간 아내를 위해서 썼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소용이 됐다. 이광형은 다시 현관 밖으로 뛰어나갔다.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국화 화분이 양쪽으로 줄을 지어 놓여 있었다. 2개를 들고 들어왔다.
제단을 차리고 향불을 붙였는데 무엇인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영정이었다. 부속실에 걸려있던 대통령의 사진을 떼내어 까만 리본을 둘렀다. 새벽 2시 20분쯤 국군 서울지구병원 정문에 도착한 전석영 비서관은 헌병의 저지를 받았다. 헌병이 안으로 전화를 하니 한 장교가 나왔다. 전 비서관이 사유를 설명했는데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각하를 모시러 왔는데 무슨 소리야? 호통을 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병원장실에서 김병수 준장을 만나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같이 갔다. 대통령은 양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상체는 피 묻은 와이셔츠 위에 환자복을 걸치고 있었다. 근영이 가지고 온 옷 보따리를 풀어서 준비해간 양복으로 갈아입히는 일은 김 원장과 전 비서관이 했다. 따라간 경호원도 거들었다. 근영은 아버지의 다리를 만지고는 울음을 쏟았다. 대통령의 시신에서 벗긴 피 묻은 와이셔츠와 속옷을 보따리에 싼 근영은 들것에 실린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병원에서 내준 구급차에 탔다. 박정희는 출타 9시간 만인 27일 새벽 3시에 청와대로 돌아왔다. 군용 들것에 실린 아버지를 앞세우고 옷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본관 현관으로 들어오던 근영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잔영으로 남았다. 대통령의 시신을 받은 이광형은 이군, 나 경호실장하고 저녁 먹고 올 테니 서재문 잠그고 하던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귓전에 쟁쟁했다. 소 접견실에 응급개조한 받침대 위에 시신을 눕혔다. 머리를 입구 쪽으로 향하게 했다. 누구인지 울음을 터뜨렸다. 여기저기서 동시에 흐느낌이 퍼졌다. 집총한 경호원들도 울었다. 이광형은 울면서 대통령의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살펴봤지만 총상 자리는 찾지 못했다. 평온하기 그지없는 표정이었다. 이때부터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의 집안 사람들과 고관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박지만 생도에 대한 연락은 이광형 부관이 맡았다. 백석주 육사교장을 전화로 불렀다.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다. 여기 청와대인데요. 웬일입니까? 교장님 혼자서만 하시고요. 지금 빨리 사람을 내무반에 보내서 지만 생도를 깨워주십시오. 청와대로 보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시고 각하께서 찾으시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절대 보완해 주십시오. 육사 생도대장이 지만을 깨워 차에 태웠다. 지만은 날이 밝으면 토요일이라 외출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왜 찾으실까? 아버님께서 또 나를 혼낼 일이 있으신가 하고 의아한 생각에 잠긴 채 청와대로 달렸다. 청와대 본관에 도착하니 의장대, 향냄새, 그리고 서성대는 사람들. 마중 나온 이 부관에게 그는 아니 왜 이래요 라고 했다.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리 와서 분향부터 하십시오. 그 순간 아들은 비틀했다. 박지만 생도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분향한 뒤에 병풍 뒤로 돌아 편안하게 잠자는 듯한 아버지의 시신을 보았다. 그는 곧장 2층에 자신 방으로 올라가서 음악을 틀어놓고 울었다. 그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나간 일요일이었다. 외박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본관 바깥까지 따라 나왔다. 인사를 하는 아들에게 대통령은 그래 잘 가라고 했다. 다른 때에는 응 그래 가서 고생해라고 했다. 아들이 아버님 그만 들어가세요라고 해도 계속 서 있었다. 지만은 계단을 내려와서 뒤를 돌아보니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서 있었다. 아내를 잃은 뒤 대통령은 아들에게 더욱 정을 쏟았다. 박지만이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것은 1977년 1월 30일. 박 대통령이 쓴 일기장에는 이날 전후의 4일간이 모두 아들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1977년 1월 29일 맑음. 지만이가 내일 육사에 가입교하게 되어 저녁 만찬을 들며 육사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다. 이제 19세 고교 졸업생이라고 하지만 아직 집을 떠나 혼자 객지 생활을 한 경험이 없어서 애처롭기도 하고 불안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이제부터는 국군의 장교가 되려고 하는 남아의 출관이기에 부모의 자정에 쏠리는 표시는 하지 않아야지 하고 호쾌한 나의 경험담들도 들려주면서 약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애썼다. 낮에는 국립묘지에 참배하고 왔다기에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 없더냐고 농담을 했다.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는 옛말이 새삼 실감있게 느껴졌다. 1940년 3월 하순 어느 날, 쌀쌀한 봄바람이 옷자락으로 스며드는 고향 구미역 북행선 플랫폼에서 멀리 이국당 북만주 신경군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하여 북행열차를 타고 떠나는 나를 전송하기 위해 칠순 노구의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며 늙은 어미를 두고 왜 그 먼 곳에 가려고 하느냐 하시며 노안에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이 불현듯 머리에 떠오르고 어머님의 흰옷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들어 흔드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완연하다. 그날 어머님의 심정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셨을까. 어머님 너무나 불효막심하였습니다. 이제 용서를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1977년 1월 30일 6시 반경 기상. 7시에 지만이를 깨우다. 영하 14, 15도의 혹한이다. 8시 반 지만이와 조반을 들다. 지만이는 아침에 육사생도 규정대로 짧게 이발을 했다. 식탁에 앉으면서 머리를 깎고 나니 이제 정말 집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육사와 같은 훌륭한 학교에 가는데 사나이 대장부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찌하느냐고 타이르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여 간신히 참고 태어난 채 했으나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나도 몹시 마음이 언짢았다. 저것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참을 길이 없었다. 9시 20분 청와대를 출발하다.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청와대의 많은 직원들이 현관에 나와서 전송을 해주었다. 지만이와 한 차에 타고 태릉 육사로 가면서 차 안에서 지만이와 여러가지 환담을 하면서 격려를 했다. 창밖의 날씨가 매섭게 차기만 하다. 이 추운 날씨에 지만이가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육사 2기 시절에 이야기도 해줬다. 육사 본관 현관에서 지만이를 내려주고 몸 건강히 열심히 잘해 지만이 하고 신입생 접수장으로 보내고 육사 교장실에 들어가서 교장 정승화 장군과 잠시 환담하다가 귀저하다. 집에 돌아와 아내 영정 앞에 가서 지만이가 오늘 육사에 들어갔소. 내가 지금 데려다주고 돌아왔소. 당신께서 앞으로 지만이를 보살펴 주시오 라고 고하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란 왜 이다지도 약할까. 오전 중에 지만이 방을 정돈했다. 온 집안이 텅 빈 듯하다. 군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리라. (1977년 1월 31일) 기침하니 날씨가 매우 차다. 아침 늦잠 잔다고 늘 잔소리를 듣던 지만이가 오늘 아침부터는 6시에 일어나서 혹한 속에 육사 교정을 뛰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군인으로서 병영 생활의 첫 아침. 한파 속에서 추위와 싸우며 청운의 대지를 펴기 위하여 의지를 불태우는 홍안 19세의 젊은 사관생도. 장하다 우리 지만이. 부천의 너희 어머니는 더없이 기뻐하시리라. 1977년 2월 1일 오후에 육사교장 정중장이 내방하여 입교한 지만이의 동향과 교육받는 자세를 들었다. 매우 명랑하고 식사도 잘하여 동료들과 똑같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무한히 기뻤다. 이날 아침에 태릉 부근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기상 후 2km의 구보를 했다고 한다. 염려하던 발도 이상이 없는 듯 낙오하지 않고 같이 뛰었다니 기쁘기 한이 없다. 1977년 2월 22일 지만이로부터 편지가 왔다. 사관학교에서 처음 보내온 편지다. 반갑기 한이 없다. 깨알 같은 지만이의 독특한 필체로 육사 용지의 일매.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켜서 처음 받아보는 편지다. 몇 번이나 읽어보고 지만이가 이만큼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대견하기만 했다. 학과 출장 시 꼭 보게 되는 내 생명 조국을 위하여라는 아버지의 휘호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편지를 아내 영정 앞에 가져다 놓고 지만이에게서 편지가 왔소 하고 고하다. 1977년 8월 8일 지만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엄격하고도 규칙적인 군대 생활을 하게 되니 군인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고
조국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슴푸레하게나마 알게 되고 조국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모양이다. 땀 흘리며 받는 이 훈련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흘리는 땀이란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훈련이 하나도 괴롭거나 고생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보람과 희열을 느끼게 되는 법이다. 땅에 엎드려 조국의 흙냄새를 맡으며 자신을 돌이켜보고 휴식 시간에 철모를 벗고 땀방울을 손으로 쑥 문질러 먼 산을 바라보면 조국의 산천이 다정히 반겨줍니다. 책임감이 얼마나 인간을 부지런하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지만이 편지의 한 구절이다. 1977년 8월 28일 지만이가 7개월 만에 휴가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이가 차를 가지고 가서 같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12시 반경 집에 도착했다. 맹훈련으로 검게 타고 체중이 3kg이나 줄었다고 하니 건강하여 무엇보다도 기쁘다. 오늘은 지만이가 돌아와서 집안에 활기가 넘쳐 흐른다. 집이 이렇게도 좋은 곳인지 몰랐다며 지만이는 즐겁게 한이 없다. 저녁 시간에는 웃음과 화제가 그칠 줄 모른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김영삼의 문상. 공화당 김종필 의원은 새벽 3시쯤 청구동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박승규였다. 김종필이 전화기를 드니 울음소리부터 들렸다. 여보세요, 김종필입니다. 누구십니까? 저 박승규입니다. 엉엉. 왜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하여간 빨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압니다. 김종필은 예감이 나빴다. 지난밤에 그는 이태원의 음식점에서 언론사 사장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밤 9시쯤 궁정동 근방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보고가 음식점으로 들어왔다. 청와대 주변이 어수선하다는 얘기도 들렸다. 참석자들은 술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던 것이다. 김종필이 청와대 본관에 도착하니 이상했다. 검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관으로 들어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소접견실에서 경호원들이 흰 천을 탁자 위에 깔고 있었다. 이게 뭐야? 하니 경호원들은 엉엉 울기만 했다. 이때 2층에서 박승규가 내려오더니 김종필을 붙들고 각하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뭐? 각하가 돌아가시다니. 조금 전에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처리를 하느라고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로 오시는 중입니다. 김종필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다. 대통령의 시신이 도착했다. 김종필은 탁자 위에 눕혀진 처삼촌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했다. 원래 조그마한 분이지만 눕혀놓으니 애기 같아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댈러스에서 저격당한 케네디가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는 위대한 거인이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눕혀놓으니 그렇게 크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몸이 작을 수가 없어요. 손을 만지니까 싸늘하고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탄이 들어간 자리에는 혈청같이 뿌연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셨구나. 천하를 주름잡던 분이 숨을 거두니까 이런데 누우시는구나. 아주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이 피 묻은 양복 차림 그대로 내려왔다. 김종필은 함께 2층 비서실장실로 올라갔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김종필이 따지듯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요? 김재규란 놈이 그랬어요. 김재규란 놈이. 실장도 거기 있었을 텐데 무엇했어요?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못하더니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봐요. 김계원은 차지철에 대한 대통령의 편애를 하소연하듯 털어놓더라고 한다. 아침에 내려오시면 경호실장이 각하를 모시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장관이 오면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고 가라고 하는 판이니 저는 여기서 뭘 하는 사람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김종필은 김재규가 총 쏠 때 실장은 못했어요 하고 추궁했다. 내가 그렇게 따져 물었더니 김 실장은 저도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합디다.
김 실장이 밖에서 들었는데 대통령이 난 괜찮아, 아가씨들 괜찮아 라고 하시며 여자들을 오히려 걱정하시더랍니다. 박 대통령의 평소 실력대로 나온 겁니다. 김종필은 11.6 사건 뒤 사석에서 대통령께서 경랑 속에 선장 없는 조각배를 나에게 남겨주셨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의 죽음은 그의 정치적 운명을 크게 바꿔놓았다. 김정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978년에 유신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비밀 연구 작업을 자신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후보의 실질적인 경선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자신을 대통령 임기 만료 1년 전인 1983년에 하야하겠다는 뜻을 비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후계자로는 김종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 김정념의 증언이다. 미리 김종필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자신의 하야 뒤에는 그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도록 하겠다는 보관이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상의 대비를 그때까지 해놓고 물러나 나도 좀 쉬어야겠고 애들도 시집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장동에서 정육점을 꾸려가던 이연란 할머니는 박정희의 죽음을 친구가 걸어온 전화를 받고 알았다. 큰 마음의 동요는 없었다. 밥도 한 그릇 더 먹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너 참 독하구나 라고 말했다. 그 8년 뒤 할머니는 한 기자에게 이런 후회를 말했다. 옷자락만 스쳐도 2년이라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이야. 표현을 안 하더라도 명복을 빌어주었어야 했는데 곱게 돌아가시지 못한 게 마음 아파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옛날 추억이 생각났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죠.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죠. 지금은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었던 그 사람이 극락세계에 갔으면 하고 생각하죠. 이연란 할머니는 1948년부터 1950년 2월 초순까지 박정희와 약혼한 뒤 동거했던 여자다. 그녀는 1993년 4월에 죽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0월 28일에 일면 멸입 기사로 박정희의 죽음을 보도했다. 그 제목은 박정희 역도가 총탄에 맞아 죽었다였다.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서거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표현이 좀 나은 편이었다. 8.15 저격 사건 때 노동신문은 총탄 세례를 받은 박정희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가 방탄장치를 한 연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추태를 부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박정희의 여편네는 머리에 총탄을 얻어맞고 라고 보도했다. 1994년 7월 민족의 원수 김일성이 죽었을 때 조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던 사람들 중에는 민족 중흥의 기수가 쓰러졌을 때는 잘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새벽 4시를 넘어서 미국의 한 교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알게 됐다. 그 교포는 지금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죽었다는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삼 총재는 1987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은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올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윤모 목사가 찾아왔더군요. 박정희 역적은 죽었지만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나는 죽은 박정희를 용서하고 싶다고 하면서 문상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합디다. 다른 사람들도 내게 문상을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김영삼 총재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빈소에 조의를 표했다. 연근 상태에 있었던 김대중은 11월 1일 대통령 빈서에 조문하고 싶다는 뜻을 기관에 전달했던 것 같다. 정보부와 경찰은 이 뜻을 합수부에 보고했다.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정치적 시위를 노리는 행동으로 판단되니 거절함이 좋겠다고 했다. 1979년 11월 2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는 미 국무부에 올린 한국 정세보고 전문에서 야당, 제야가 한국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야당과 제야 세력의 지도자들은 미국 정부의 확고한 개입만이 한국 군부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수년 내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므로 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은 한국의 장래는 한국인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우리의 성명을 비웃고 있다. 유정회의 한 의원은 당신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군부, 여야 정치인, 국민과 함께 4대 키플레이어가 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아주 기묘하게도 김영삼은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정부가 민주발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온건한 신민당 의원은 말하기를 김영삼은 비타협적인 태도와 선동적인 발언으로 군부를 자극하여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야당 제야에서는 미국이 민주화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내정에 개입해달라고 미국의 손을 끄는 사이 정부 여권 세력에서는 계엄사와 합수본부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예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이 약하여 사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의 문민 정치인들은 박 대통령의 사망으로 권력 공백기가 생기자 또다시 힘센 편을 기웃거리기 시작한다. 27일 날이 밝자 계엄사 합수본부로 바뀐 보안사는 신속하게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들어갔다. 합수본부가 혼돈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안사가 가진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전두환 사령관이 이날 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권력 공백기의 그 여백을 먼저 채우고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보안사는 권력은 큰 부서였지만 병력은 자체 경비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전두환 사령관이 밤 10시 30분쯤 보안사에 들러 대통령의 시신이 바로 옆인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참모들은 쿠데타 기도라고 판단했다. 보안사가 쿠데타에 가담한 군부대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참모들은 전 사령관에게 안전한 육군본부로 지휘부를 옮기자고 건의했던 것이다. 전 사령관은 우국일 참모장과 이상현 감찰실장 정도만 남기고 다른 참모들과 함께 육군본부 보안부대로 갔다. 일종의 피난이었다. 전 사령관은 수경사에 부탁하여 경비병력을 보내 보안사를 지켜달라고 했다. 27일 새벽 2시를 넘어 이상현 감찰실장이 지휘하여 김병수 원장을 연금하고 있던 정보부 경비원 유성욱과 서영준을 체포할 때는 수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커튼 줄을 뜯어내 묶어야 했다.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에서는 이렇게 초라한 보안사였지만 27일 오전엔 계엄령의 뒷받침을 받고서 유신체제의 가장 강력한 권부이던 중앙정보부를 간단히 접수했다. 접수 책임자 이상현 대령은 정보부의 국내 기능이 들어있었던 남산 분청을 접수하기로 가기 전에 미리 남산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자를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정보부의 정문을 열어줄지가 불안했던 것이다. 정보부 간부들은 이상현 대령의 지시에 고분고분 협조했다. 부장이 대통령 시해범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국장급 간부 수십 명이 일단 공모 혐의로 합수부에 연행된 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기가 죽어 있었다. 연행된 국장급 간부들 중에서는 현홍주 기획조정국장 등 수명만 구제되고 나머지는 모두 면직된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다. 굳이 표현한다면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의 살해에 성공한 뒤 쿠데타를 꿈꾸었던 김재규. 그는 보안사 서빙고 수사 분실에서 신동기 수사관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수감부터 공식적으로 파면을 맞았던 것이다. 김재규는 항소 이후 부충서에서 이렇게 썼다. 27일 새벽에 서빙고로 연행되자마자 수사관들은 본인의 전신을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심지어 228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고 전기 고문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고문이 며칠간이나 계속됐는지 모릅니다. 여러 차례 졸도도 하여 심지어 어떤 수사관에게 이대로 죽으면 이꼴로 고향에 가게 하지 말고 서울에 묻어달라고 유언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간이 나쁜 본인은 지혈이 안 되어 온몸이 피하 출혈로 시뻘겋게 됐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부대 이동
27일 오후 국군 서울지구병원의 김병수 원장은 서빙고 분실로부터 급히 좀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재규에게 몇 차례가 한 고문 때문에 피하 출혈이 생겨 멍이 들자 수사관들이 겁을 집어먹은 것이었다. 김병수 준장이 서빙고의 신문실에 들어가니 김재규는 반가워했다. 진찰해보니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다. 의뢰, 간이 나쁜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었다. 김 원장은 전두환 사령관에게 말해주었다. 괜찮습니다. 하루에 알부민 한두 대 정도 놓아주면 됩니다. 어이 김 장군, 당신이 책임져야 돼.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해 여름 김 원장이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의 진찰을 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거 말이야, 김재규 부장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김 박사가 잘 좀 치료해줘. 김재규 부장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는 며칠 후 김 원장을 찾아왔다. 김 부장은 당시 서울대학병원의 김정용 교수로부터 간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굳이 김병수 원장에게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은 정보부장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빙고 분실에서 김재규를 치료해준 뒤 김 원장은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늦가을 밤 스산한 시청 앞 광장을 지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시청 현관 위에 조명을 받은 채 내걸린 대통령의 영정이 눈에 들어왔다. 서거한 지 만 하루밖에 되지 않은 박 대통령의 얼굴은 김병수 원장을 노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너는 내 주치의였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날 죽인 자를 살리려고 하나. 김병수 원장은 이때 받은 좌계심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환자 치료하는 일은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날 국군 서울지구병원에는 정보부 경비원 유성옥도 실려왔다. 간밤에는 권총을 차고 대통령의 시신을 지키면서 김병수 원장을 사실상 연금하기도 했던 그는 서빙고에서 가혹한 신문을 받다가 고통을 참지 못해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쳐박고 자살을 기도했던 것이다. 응급처치를 받고 누워있던 그를 합수부 수사관들이 오더니 수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는 끌고 나갔다. 박 대통령의 친척과 측근 인사들은 지금도 김재규의 배은망덕을 말할 때 개보다 못한 이란 표현을 쓴다. 인간을 차별하지 않았던 박정희는 평소 개에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통령 시절에도 방울이가 자신의 의자에 앉아있으면 쫓아내지 않고 그 옆자리에 가 앉았다. 더운 여름날 방울이가 혀를 빼물고 헐떡거리면 대통령은 자신이 붙이던 부채로 방울이에게 바람을 보냈다. 5.16 전 박 장군은 신당동에서 살 때 와이마루너라는 독일산 경기견을 와이마루라 부르며 키웠다. 아내 유경수는 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시장이나 축견사에 팔아 집수리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금도 신당동 집에 남아있는 벽돌담과 채양은 이 강아지 판매 대금으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와이마루는 6차례가량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9일장 기간에 청와대 본관 2층에 혼자 남은 방울이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항상 쫄쫄 따라다니던 스피치 수컷 방울이는 대통령을 찾아 침실과 전실을 기웃거렸다. 나중에는 대통령의 슬리퍼가 놓여있는 곳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2층 침실의 문만 열리면 대통령이 나타난 줄 알고 꼬리치며 달려갔다가 이내 시무룩해져서 돌아오기도 했다. 방울이가 본관 2층의 주민이 되기 전에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살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박 대통령은 허전한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였던지 개를 키우려고 했다. 1975년 무렵 전남 진도 군수가 상납한 것은 황구와 백구라고 불린 진돗개 수컷 2마리였다. 전석영 총무비서관과 박학봉 부속실장이 2마리의 진돗개를 목욕시킨 뒤에 2층 내실로 데리고 올라갔다. 대통령은 백구를 선택했다. 이름은 진도라고 붙였다. 탈락된 황구는 경호 경비대에 보내져 경비견으로 쓰이다가 곧 병을 얻어 죽었다. 진도는 주인한테만 충성을 바치는 진돗개의 성격 그대로였다. 야성이 살아있어 먹을 것을 주는 대통령을 핥히기도 했다. 진도는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으로 충성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사나웠다. 그래서 박학봉은 이 흰둥이 진돗개를 박진도라고 놀리기도 했다.
전석영 비서관은 각하가 하시면 어쩌려고 라면서 눈총을 주기도 했다. 2층으로 올라가던 차지철 경호실장이 달려드는 진도에 혼이 나서 박학봉에게 구원을 청한 적도 있었다. 부속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도가 고분고분했다. 먹을 것들이 부속실을 통해서 나오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속실의 미쓰리는 진도의 엉덩이를 물린 적도 있었다. 진도의 정 위치는 대통령의 침실 앞 거실이었다. 의젓한 자세로 버티고 있는 진도는 든든하게 보였다. 1978년 이 진도는 박 대통령의 사저인 신당동 집으로 하방됐다. 진도가 너무 사나워 청와대 본관 안에서 원성을 산 것도 한 원인이었다. 진도는 신당동 집 관리인 박환영의 손에 넘어갔다. 여기서 진도의 운명은 또 한 번 바뀐다. 청와대 본관 시절의 진도는 대통령의 위강을 믿고 멋대로 싸돌아다녔으나 신당동에서는 쇠사슬에 묶이는 신세가 됐다. 워낙 사나워 밥을 주는 박환영만 물지 않았으니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진도는 쇠사슬을 이빨로 빡빡 물어뜯는 등 저항도 해봤으나 때늦은 후회였다. 박 대통령이 가끔 신당동에 들르는 날이 진도가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었다. 재회도 잠깐. 대통령이 떠날 때면 진도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꼬리를 흔들고 달려가려고 했다. 우라통이 터진 생활 때문인지 진도는 신당동 집에서 1년쯤 살다가 1979년 봄에 시름시름 앓더니 죽고 말았다. 박환영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잘 묻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박환영은 북한산의 양지바른 기슭에 진도를 묻고는 돌멩이로 표시를 해놨다. 진도가 청와대에서 신당동 집으로 밀려나갈 무렵에 들어온 것이 방울이었다. 박근혜가 이 방울이를 구해서 육바리 수술도 해주면서 귀여워했다. 이 방울이는 박정희 유족이 청와대를 나올 때 신당동 집으로 따라갔다. 김재규가 서빙고 분실에서 얻어맞고 있었던 27일은 권부와 그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상황이 유동적으로 보였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한때 김재규가 쿠데타에 성공, 정권을 잡았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그날 새벽에 한 인사가 김재규의 동생 김항규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다. 김항규는 각하를 죽이고 정권을 잡은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면서 집안에 대통령 빈소를 차리기 시작했다. 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하고 계엄령을 펴라고 설쳐댔는데 과연 군내에는 공모자가 없을까 하는 의문은 당연한 것이었다. 더구나 비상계엄은 27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선포됐다고 사후적인 발표는 있었지만 서울 시내에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진주한 것은 그 전인 새벽 3시 전후였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군부대가 서울 도심부로 먼저 들어왔으니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했다. 군부가 김재규를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심부름꾼에 불과한 김재규만 시해범으로 몰아서 희생시키려고 한다는 추리도 무성했다. 김성진 문공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계엄 선포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을 때 벌써 군부대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장관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었다. 계엄령 선포 의결 이전의 병력 출동이란 이 점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쟁점으로 남아있기에 사실관계를 밝혀둘 필요가 있다. 쿠데타란 것은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병력 이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1979년 10월 26일자 육군본부 상황일지를 본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한 것은 밤 8시 5분. 8시 15분에 총장은 국방부 장관 노재현과 통화. 8시 20분 총장은 1군 3군 사령관에게 진돗개 2를 발령하라고 지시. 8시 26분부터 총장은 연합사 부사령관 유병현, 합참의장 김종환, 수경사령관 전성각에게 전화하여 벙커로 오도록 통보. 8시 40분 34단의 병력 출동 준비 지시. 45분에 33사단의 출동 준비 지시. 8시 53분에 총장은 제9특전여단장에게 구여단이 출동 준비가 되는 대로 6번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한다. 8시 55분에 총장은 이건영 3군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24단의 출동 준비가 되는 대로 6사로 이동하라고 명령. 9시 30분 최규하 총리와 장관들이 벙커에 도착.
밤 10시 10분 이희성 육군 참모차장은 24단과 구여단은 27일 새벽 0시 1분부터 이동하라고 지시. 밤 11시 22분 24단은 4단 사령부가 있는 양평을 출발했다고 6본으로 보고. 차량 269대가 이동 중. 새벽 4시 30분에 육사에 도착 예정. 밤 11시 55분 수도 군단장에게 국가보안 목표 점령 준비 지시. 한수 이북군 수경사가 한수 이남은 수도 군단이 점령할 수 있도록. 27일 새벽 0시에 구여단 이동 개시. 새벽 1시 50분에 6본 도착 예정. 새벽 0시 53분 33사단 1개 임시 헌병대대 출발. 새벽 1시 43분에 육군 본부에 도착 예정. 새벽 1시 30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수경사와 수도군단이 서울에 진입하여 국가보안목표 점령 예정. 새벽 2시 55분에 24단의 선두는 육사에 도착. 새벽 4시 30분에 도착 완료. 이 기록에 의하면 정승화 총장은 정부에서 계엄령을 논의하기 전에 이미 군부대의 출동을 명령하고 있다. 정 총장은 김재규가 내부의 소행이라고 한 말을 차지철에 의한 쿠데타 기도라고 오해하여 비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부대의 서울 진입을 명령한 것이다. 정 총장이 김재규에 빨리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에 따라서 그의 쿠데타 기도를 돕기 위해 부대 동원을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는 무장 병력을 서울 시내로 진입시킨 결정이 어떤 경황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히 알아내는 일은 중요하다. 12.12 사태 때도 문제가 되지만 군 병력의 동원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 시에 엉뚱한 세력에 의해서 엉뚱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24단은 제3군의 예비, 6본의 예비, 미 8군의 예비, 연합사의 예비사단 역할을 중첩적으로 수행하는 중무장의 정예부대였다. 사단장 박준병 소장은 26일 밤 9시 직전에 이건영 3군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육군 사관학교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박 소장은 왜 출동하는지 영문을 모르고 부대를 끌고 서울로 들어와 부대 이동을 끝냈을 때 비로소 박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사단장조차 자신의 부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모르고 서울로 끌고 들어왔다는 것은 군부대 이동 명령권을 가진 군 지휘부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정권 전복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효했던 계엄법 시행령은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방부 훈령으로 된 국군 병력 및 장비 사용 절차에 관한 규정은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참모총장도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하여 군부대를 허가 없이 출동시킬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정승화 총장은 연락을 받고 6본 벙커로 나온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군부대 출동 준비 등 비상조치 상황을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노 장관은 12.12 사건 뒤에 합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정 총장으로부터 1군, 3군의 비상태세를 하달한 사실, 24단의 출동 명령을 하달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가 그 뒤에 있었던 군 검찰과 법정 증언에서는 대통령의 서거 이외에는 일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노재현 전 장관은 1994년 8월 17일 서울지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합수부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라고 했다. 노 장관은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 총장으로부터 비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사단의 출동 명령을 내렸다는 식으로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참모총장이 알아서 해도 됩니다. 내가 최 총리에게 보고하고 부대 출동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날 총리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에게 맡겼습니다. 최규하 총리 일행이 육군 본부 벙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 총장이 계엄령 선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총리를 비롯한 다른 장관들도 계엄령 선포의 필요성에 이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재규의 주도에 의하여 이미 계엄령 선포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군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편승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다.
최 총리가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권력의 공백기에 군 지휘부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논의해야 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또 김재규가 체포되기도 전에 이미 4단 규모의 대부대를 서울로 이동시키고 있었다는 점은 쟁점으로 남는다. 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부대 이동 개시가 김재규의 정권 장악 도구로 이용되지 않은 것은 새벽 1시쯤 김재규가 체포됐기 때문이다. 김재규가 자신의 시해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정보부장이란 자리를 유지한 상태였다면 수도권에 진입한 부대는 영모에 이용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김재규의 사형 전날 10월 27일 오전 5시를 조금 넘어 정형모 화백은 친구로부터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충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오후에 문공부에서 좀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국장에 쓸 대통령의 영정을 그려달라는 당부였다. 그날부터 정화백은 철야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할까로 고민했다. 4년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인상적이었던 그의 눈을 떠올려 보았다. 부끄럼 타듯 아래로 내리든 눈. 그러나 정시할 때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빛나는 안광을 영정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정희의 눈매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가슴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어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정형모는 유경수 여사가 죽은 뒤에 청와대 본관에 걸어둘 유경수 초상화의 작가로 뽑혀서 유교사의 사진만 참고하여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는 대통령 부부의 초상화 모두를 사후에 그리는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다. 정화백은 대통령 영정을 그리면서 1975년 8월 28일에 그를 만났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윤주영 문공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서니 대통령은 딸 그네와 함께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긴장하고 있는 정형모에게 청와대에는 정화백의 그림이 가장 많아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권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정화백에게 담배를 권하더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여주었다. 정형모는 부모 앞에서도 피우지 못하는 담배를 대통령 앞에서 피우다니 하는 생각이 나서 서너 모금 피우다가 재떨이에 비볐다. 완전히 껐다고 생각했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대통령 얼굴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당황해하는 정화백을 보고 그네가 재떨이에 뚜껑을 덮었다. 식당으로 옮겨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정화백이 그린 유경수의 초상화가 벽면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교사의 특징을 살리려고 웃음 띤 입술과 우아한 목을 신경 써서 그렸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한 정화백이었다.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그네에게 너도 알렉산더 대왕 전기를 읽고 있지? 라고 하더니 2층으로 올라가 아내의 사진 앨범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는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앨범을 펴놓더니 정화백에게 사진을 고르라고 했다. 그때 37세였던 정화백은 대통령이 꼭 자상한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그날 식단은 토스트와 만둣국, 그리고 반찬 3가지가 전부였다. 정형모는 국장 하루 전인 11월 2일에 영정을 완성하여 납품했다. 7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탁자만한 150호짜리 화폭에다가 근대와 혁명가의 비장한 혼을 불어넣어 보려고 했던 정씨는 곧 고난잠에 떨어졌다. 1979년 11월 3일 고 박정희 대통령 국장 영경식이 중앙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최기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영전에 바쳤다. 이때 국립교향악단이 연주한 교향시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였다. 독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이 장엄한 곡은 낮은 음에서 시작하여 고음으로 치달은 뒤에 꼭지점에 도달했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 곡은 독일 철학자 니체가 쓴 같은 이름의 책 서문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곡을 선택한 것은 국립교향악단의 홍현택 상임지휘자였다. 그는 박 대통령과 초인의 이미지를 연결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다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곡을 연주한 것이다 라고 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인간이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박정희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헤쳐가면서 영욕과 청탁을 같이 들이마셨던 사람이다. 더러운 강물 같은 한 시대를 삼켜서 바다와 같은 다른 시대를 빚어낸 사람이다. 박정희가 그런 용광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권력을 잡고 나서도 스스로의 혼을 더럽히지 않고서 맑게 유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1963년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쓴 책 국가와 혁명과 나의 끝장에서 박정희는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그는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가 평한 대로 한시도 자신이 태어난 곳과 농민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토종 한국인이었다. 그는 사후 지식인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으나 서민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살아있었다. 최근의 박정희의 인기는 서민들의 인정을 지식인들이 뒤늦게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만 새로울 뿐이다. 연결식에서 박정희의 육성연설 녹음을 2편 골라서 들었다. 지금 들으면 국민들에 대한 유언처럼 느껴진다.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 치사. 여기서 박정희는 자주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주정신이란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 창조의 주체라는 자각이라면서 우리의 전통과 역사에 뿌리를 둔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하여 자주정신을 복돋움으로써 민족 중흥에 활력을 제공하자고 역설했다.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의 끝장에서도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인 것이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굴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다. 박정희가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은 이 3자를 갖춰야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행세를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박정희의 이 확신은 국수주의나 폐쇄적 민족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동정심과 서민들을 괴롭히는 힘센 자들에 대한 정의감의 확대판이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강자에 대한 반발심이나 우리나라를 누르려는 강대국에 대한 반발이나 같은 심정에서 출발한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민적 반골 정신을 대통령이 된 뒤에는 민족의 자주정신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다. 연결식 기도에서 천주교계를 대표한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인자하신 주여, 이제 이분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엎드려 주님의 자비를 빌고 생명을 목말라 합니다. 이분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과 광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문안교회 강신면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 공중을 나르는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뜻하지 않은 일의 뜻을 알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이 길은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뜻밖의 비참하게 가셨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6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1980년 5월 20일이었다. 양병호 대법원 판사 등 6명은 김재규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내란 목적의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고 단순 살인죄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양병호는 내란 목적의 살인이 되려면 상당히 넓은 범위의 모의와 조직, 다수에 의한 폭동 및 일정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려는 계획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김재규 혼자서 사전 모의 없이 그의 부하들을 지휘하여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단순 살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 사흘 뒤 김재규는 남한산성의 군교도소에서 오전에 40분, 오후에 45분간 2차례 가족들과 마지막 면회를 했다. 교도소에서 면회 중에 대화를 녹음하여 기록해놓은 자료가 있어 처형되기 하루 전 김재규의 심리 상태를 짐작하게 한다. 오전에 면회온 두 동서와 두 처남,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김재규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죽거든 동정복에 중장 계급장을 붙여 입간해주고 검은 양말에 검은 구두를 신겨주고 오른손에는 상하지휘봉을 쥐어주되 내 양력은 창호지에 적어 관 속에 넣어다오. 내 예감에는 내가 물이 나는 곳에 묻힐 것 같은데 내 동지가 모두 7사람이니 나를 중심으로 내 좌우에 2대령과 경비원을 각각 2명씩 묻어다오. 내 옆에는 스페이스를 남겼다가 내 집사람이 죽으면 묻어라. 김재규는 자신에 대한 사형 집행이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예언한다. 내 시체는 집에 들이지 말고 병원에 안치시켰다가 장사를 지내라. 긴급조치 석방자, 복관자, 복학생들이 내 관을 메고 시가행진을 할 우려가 있으니 절대로 못하게 하라. 나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면 나에 대한 국민 감정이 돌아서서 민주화 운동이 확 일어날 것이다. 내 죽음이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다. 내가 간이 나빠 자연사를 하더라도 7, 8년밖에 못 살 것이다. 후세 사람들에게 죽음의 시기를 잘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지붕으로서 여기서 빨간물이 계속해서 내려오니 민주화가 되든지 유신체제가 연장되든지 간에 적화만은 막아야 한다. 김재규는 또 내가 아들이 없는 사람이니 민수를 양자로 삼아 내 제사를 지내게 해다오 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함께 저승으로 가게 될 부하들의 유족을 돌봐줄 것을 부탁한다. 수영이 엄마 보고 가재도구까지 정리하여 한 사람에게 1000만원씩 나눠주라고 하라. 동지들의 가족이 학교에 들어갈 때 찾아오면 기꺼이 등록금을 도와주도록 전하라. 합수부에 빼앗긴 내 재산을 찾는다고 소송 같은 거실랑 절대로 하지 마라. 면회를 끝나고 돌아가는 가족들을 향해서 김재규는 나에 대한 집행이 내일 오전 10시가 아닐까 하는 뜻의 말을 일본어로 물었다. 가족들은 대답은 하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면회를 오겠다고 했다. 김재규는 이날 오전 8시 교도소장이 찾아왔을 때도 문세광이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다음 날에 처형했는데 나에 대한 집행도 곧 있지 않겠느냐고 말을 걸었다. 교도소장은 내 권한 밖의 일이라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재규의 동생 김한규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면회했다. 김재규 형제의 대화록을 읽으면 동생이 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동생 김한규는 그때 건설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 직후에 합수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회사를 국가에 헌납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다. 제가 서빙고에서 풀려나오던 날에 전두환 장군이 시간을 할애해 주어 서빙고 특별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장군이 이야기한 그대로 형님에게 전하겠습니다. 전 장군이 말하기를 나는 선배로서 김 장군을 존경하지만 국가 원수에 대한 일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평소 전두환, 김복동, 노태우, 최성택을 친동생처럼 사랑했고 이 사람들이 빨리 커서 군의 핵심이 되어야 우리 군이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만 7개월간 갇혀 있으면서 전두환을 증오하게 됐다. 영혼이 되어서라도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금도 전 장군을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작년 11월 22일에 견성을 했다. 이제는 미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 나는 대통령을 저격하는 순간 모든 것을 각오했다. 전두환에게 바라고 싶었던 것은 나도 일본 무사처럼 자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내가 왜 대통령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달라는 것이다. 내 최후 진술은 내가 조금도 사심 없이 내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 너희들도 한 부씩 잘 보관했다가 자손들에게 전하라. 내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 유신 헌법이 선포되는 날이었다. 집에서 3번이나 그것을 읽다가 하도 화가 나서 더러운 놈의 나라, 이게 무슨 헌법이야. 독재하자고 하는 짓이지. 하고서 고함을 치면서 책을 던졌더니 자고 있던 수영 엄마가 놀라서 깨더군. 그런 것은 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대장부가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7년이나 걸렸다. 내가 중정부장이 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겠구나 했기 때문이다. 형님이 사건을 일으키기 10일 전에 내가 형님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께서 일본 비디오를 그렇게 좋아하시니 나보고 일본에 가서 구해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후 나는 일 때문에 부산이다 어디다 다녔는데 각하를 그렇게 생각하시던 형님이 변하셔서 각하를 죽였습니다. 형님은 저보고 동쪽으로 가라고 해놓고 서쪽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전두환 장군의 그릇을 보니 쉽게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박해 때문에 전두환에게 복수하려고 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일에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다만 내가 불안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전두환 장군이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날 처형하려면 빨리 하고 설거지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안 되어도 좋으니 전국의 혼란을 빨리 잡으라는 것이다. 전두환이가 빨리 애국심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고 이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내가 나온 사관학교 출신들은 융통성이 없는 것이 단점이지만 빨리 전국을 안정시키는 길만이 전두환이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내가 언제 가더라도 울지 마라. 울 생각이 있으면 반야 심경이나 외우도록 하라. 김한규의 아들 민수는 김재규 밑으로 양자 입적을 하게 됐는데 이날 면회실 바닥에 거적을 깔아놓고 큰절을 했다. 김재규는 민수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육군 교도소의 수용자 관찰 보고서를 보면 김재규는 다음날인 24일 새벽 3시에 이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초연한 자세로 이감을 실시하였으며 전야 수면을 이루지 못했고 이후 일체 취식을 거절하였음. 김재규가 사형장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떠난 것은 이날 새벽 3시 55분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 대통령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외국 지도자는 그와 가장 닮은 사람이었다. 싱가포르 수상 리콴유. 리 수상은 1979년 10월 16일에 방한했다. 김성진 문공부 장관이 수행장관이란 유례가 없는 직함을 가지고 리 수상의 안내를 맡아 1박 2일간 경주 일대를 돌았다. 박 대통령이 리콴유를 초청한 데는 내가 건설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있었다. 리 수상은 처음에는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 소장 허먼 칸 박사는 리 수상과 친했다. 김성진이 칸 박사를 초청하여 박 대통령을 만나게 했다. 두 사람을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하여 말꽃을 피웠다. 칸 박사는 그 뒤 리콴유를 만나 박정희란 인물이 간단치 않은 사람이니 꼭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리 수상에게 자신의 작품인 포항종합제철을 보여주고 싶어 했으나 자존심이 강한 리콴유는 경주의 문화유산을 보겠다고 했다. 외무부에서는 리콴유가 포항공항에서 내려 경주로 향할 때 포철을 관통하는 도로를 주행하여 가도록 짰다. 리 수상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김성진 장관이 보니 리콴유는 벌써 눈치를 채고는 차창 밖으로 일절 눈길을 주지 않았다. 1박 2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갈 때도 포철을 지나게 되어 있었다. 김 장관이 2번이나 그렇게 하면 실례가 되니 경주에서 대구공항으로 가도록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했다. 경호실에서 안 된다고 제동을 거는 것이었다. 김 장관은 최강수 의전 소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냈다. 경주에서 대구로 달리는 길 양쪽은 화려한 가을 날씨 속에서 풍요로운 농촌 풍경이 황금 물결을 이루며 이어지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누런 벼 이삭, 지붕 개량을 끝낸 깔끔한 농가, 지붕 위에 널린 빨간 고추. 리 수상은 비로소 차창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가끔 시계를 보았다. 이런 농촌이 어디까지 계속되는지를 재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부러움과 오기가 뒤섞인 표정으로 상기됐다. 대구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그는
이륙한 뒤에 김 장관을 바라보고 말문을 뗐다. 귀국의 농촌은 아주 실속 있게 잘 사는군요. 그러고 나서 리콴유는 이러한 발전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김 장관은 박정희의 지도력과 외국에 나가 있던 우수한 두뇌들을 귀국시켜 국내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정책을 들었다. 최영섭 과기처 장관이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과학자들을 찾아가서 애국심에 호소하고 좋은 연구시설과 대우를 약속하여 귀국시킨 사례들을 설명했다. 리콴유 수상은 진지하게 경청하더니 비행기가 서울에 닿을 때까지 사색에 잠기는 것이었다. 10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리콴유는 박 대통령에게 이런 찬사를 보냈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데 소모합니다. 한편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대통령 각하, 만약 각하께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시는 분이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성진은 1991년에는 주 싱가포르 대사를 지내면서 그와 재회하게 된다. 1994년 1월 19일 김성진은 월간조선을 위하여 리 수상과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아시아에서 귀하를 제외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 사람만 든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먼저 덩샤오핑을 꼽겠습니다. 그 노인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중국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만일 등소평이 모택동 이후에 정권을 잡지 못했더라면 중국은 소련처럼 붕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요시다 수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과 냉전이 시작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이 미국 편에 확실히 서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글쎄요, 세 번째 사람을 거론하게 되면 한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서. 리콴유는 아시아의 3대 지도자에 들어갈 만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와 전 정권, 특히 근사 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아시아의 3대 지도자의 현직 대통령이 싫어하는 박정희를 포함시켜서 괜히 한국, 싱가포르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리콴유가 그 김영삼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는 짐작만 할 뿐이었다. 박정희와 리콴유는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거부하고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동양 문화의 토양에 적합한 자주적 정치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점에서 같다. 리콴유는 개인을 기초단위로 하는 서구 사회에서 자라난 민주주의는 가족을 기초단위로 하는 동양 사회에 그대로 이식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을 구현하는 방법에도 서구적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적인 길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미국이 인권을 무기로 삼아 한국, 중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은 다른 부문에서는 동양에 뒤지니까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인권을 들고 나와서 괴롭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변호사이기도 한 리콴유는 서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로서 당당하게, 공격적으로 서구 우월의식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이었던 박정희와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에서 자동차를 손괴한 미국인 소년에게 태형을 가하자 미국 언론은 비판적이었으나 미국인들 중에서는 잘했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 박정희가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리콴유는 서구 민주주의 자체의 보편성을 부정한 데 대하여 박은 자유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한시적 유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1963년에 이렇게 쓴 적이 있었다. 엄격한 의미로서 혁명의 본질은 본시 근본적인 정치 사상의 대체와 사회 정치 구조의 변혁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점에 있어 한계가 제약되어 있고 그 혁명의 추진에 각양의 제동작용이 수반되고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신봉을 견지하는 한 여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토론의 자유 속에 혁명의 구심력을 찾아야 하는 혁명. 그것은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다.
박정희는 남북 분단과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제약만 없다면 리콴유처럼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식 정치 이념을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국민으로서는 18해나 받든 지도자요. 개인으로는 30해나 된 오랜 친구. 하나님, 하찮은 저의 축원이오나 인류의 속죄양, 예수의 이름으로 비오니 그의 영혼이 당신 안에 고이 쉬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그가 지니고 떨쳤던 그 장한 의기와 행동력과 질박한 인관성과 이 나라, 이 계례에 그가 남긴 바 그 크고 많은 공덕의 자취를 헤아리시고 하느님, 그지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 설령 그가 당신 뜻에 어긋난 잘못이 있었거나 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허물이 있었더라도 그가 앞장서 애쓰며 흘린 땀과 그가 마침내 무참히 흘린 피를 굽어보사 그의 영혼이 당신 안에 길이 살게 하소서. 친구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써내려간 구상시인의 이 진혼축은 대령에서 대통령 시절까지 인간 박정희와 교우하면서 남긴 7편의 시작 중 마지막 편이 됐다. 구상이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나자렛 예수를 쓰고 있을 때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망자가 되어버린 친구를 위해 진혼축을 썼고 그 뒤 5년간 친구의 안식을 기원하는 미사를 올렸다. 구상은 그 친구는 의협심과 인정이 강하고 시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서 난세의 파격적인 인물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킨 뒤에 정상적인 사람들로 주변을 교체해가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5공화국의 탄생에 모태 역할을 했던 국군 보안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만든 제5공화국 전사라는 책이 있다. 12.6 사건과 12.12 사건을 아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어 좋은 사료이기도 하다. 이 책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부른 12.6 사건을 측근들의 갈등과 부패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유신체제가 막을 연 후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백지 위임된 이후 이들 측근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커졌고 이를 이용한 그들의 비리와 월권 행위 등 패습은 점점 심화되어 갔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부패로 만연돼 있었지만 권력의 핵심 기관으로서 이런 악습의 온상은 주로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그리고 정보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권력기관들을 거쳐간 순회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과 권력의 핵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사리사욕이었다. 권력이 1인에 집중된 체제 자체의 모순에 의한 부작용이었으며 측근의 고질적 비리는 시중에 유언비어를 나돌게 했고 경우에 따라 비난의 화살은 박 대통령에게 돌려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연출하기도 했다. 체제가 경화될수록 측근들의 비리는 심화되어 가는 경향이었다. 이제는 그들의 비리가 축제 이상의 다른 방향으로까지 비화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측근들끼리의 월권 행위에 의한 알력이었으며 차지철과 김재규의 알력은 극에 달해 마침내 대통령을 시해하는 12.6 사건으로까지 몰고 갔다. 박 대통령의 차지철에 대한 지나친 신임은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대한 조직을 바탕으로 수집, 종합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정보나 건의보다도 경호실장 차지철의 단편적이고 편견 섞인 건의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앙정보부장이 대신민당 공작을 해서 박 대통령께 보고하러 가면 경호실장이 미리 보고를 해서 대통령의 결심이 끝난 후가 허다했다. 이런 경우는 통상 강경한 방향으로 결심한 연후가 되어 중앙정보부장이 비교적 온건한 방향의 건의를 해도 허사가 되기 일쑤였다. 차지철은 학원 대모설 등에 관해서도 단편적인 첩보를 사실인 양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왜 정보부는 이것도 모르고 있는가라고 박 대통령이 정보부장을 힐책하곤 했으나 차지철이 보고한 날짜에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차지철은 박 대통령을 독재자이며 강경하고 자비심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경호 방법에 있어서도 시내 고층 건물의 청와대로 향한 문의 폐쇄를 강요하여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사후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축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경호실장의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정치 문제에 개입하여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은 축제 이상의 비리임이 틀림없다. 차 실장은 11.6 사건 이전 한 달여 전부터 권총을 부관에게 맡기고 다님으로써 김재규가 박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었을 때 응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신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까지 불기에 객이 되도록 했다. 한마디로 1979년의 경호실은 밖에서 보기에는 위풍당당하고 화려했지만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 외화 내빈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른다. 1970년대 말 박 대통령 측근들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그들이 힘을 합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 어려운 사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장이 그 일의 해결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는가, 누가 박 대통령의 칭찬을 받는가 하는 삼척동자들의 노름과 같은 충성심 경쟁 현상이었다. 11.6 사건 이후 합수본부의 권력형 부정축제자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권력의 측근과 그 주위가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장기 집권은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어냈고 특권층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 임무를 도외시한 축제와 이권 개입은 타 부서의 업무를 침범했고 급기야는 권력층 간의 알력이 생겼다. 기관 간의 알력은 국론 통일을 저해했으며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도를 저하시켜 이 땅의 불신풍조를 싹트게 했고 갖가지 사회적 돌풍을 물고 왔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1979년의 이딴 정치파동, 사회 소요 등과 복합되어 측근들 간의 알력을 더욱 가속화하여 끝내는 자기들이 모시던 대통령을 시해할 수 있는 분위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균열하게 박 정권의 말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5공화국 세력들은 약 10년간 집권하면서 그 박 정권보다 더한 부패상을 보여줬다. 그 5공화국을 단죄했던 소위 민주투사들마저 집권한 뒤에는 군인 출신자들이 정권에 못지않은 부패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 부패를 근절하려면 또 한 번의 혁명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혁명의 주체 세력도 부패하고 말 것이란 예감이다. 박정희의 꿈은 자주적 근대화를 통한 민족 중흥이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과 부패의 늪속에 발을 담그고 삼면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면서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도덕과 명분론을 무기로 삼아 대책 없는 비난을 업으로 삼는 위선적 수구 지식인 세력의 도전을 극복해야 했다. 그를 공격한 세력은 좌익뿐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한 세대도 안 되는 나라가 서구식 선진 민주주의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박정희를 독재로 몰았던 관념론자들이 더 많았다. 이들은 카터류의 미국인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었다. 기회주의자들과 기능주의자들이 주류를 형성한 정권 안에서 오직 박정희만이 이들 위선자들과 맞설 수 있는 논리와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박정희의 절대 고독이 담긴 독백이 바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였다. 박정희의 소망은 소박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이었다. 그는 1963년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 쓴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 책에 미리 이렇게 유언해 놓았던 것이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군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